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에 몰아치는 겨울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흉포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는 훈련장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온기를 순식간에 앗아갈 듯 맹렬했습니다. 수색 대대원들은 두꺼운 방한복을 겹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사들의 체력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병사들의 안위보다는 훈련 일정의 강행만을 고집하며 무리하게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수색대대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고 자신의 왕국에서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본부 텐트 근처에 상대적으로 바람이 덜한 곳에 서서 핫팩으로 손을 녹이며 병사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계급이 곧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자였습니다. 훈련 성과가 자신의 진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 그는 악천후 속에서도 훈련 강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동상에 걸리거나 탈진하여 쓰러지는 것은 그에게 있어 정신력이 나약한 증거일 뿐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장 곳곳에서는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언덕을 오르내리며 가상적군을 수색하는 훈련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일부 신병들은 발이 눈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대열에서 뒤처지기도 했지만 선임병들은 그들을 챙길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규율과 군기는 추위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불만 섞인 표정으로 혀를 찾고 옆에 있던 부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마석도 중령의 눈에는 병사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명령이 즉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답답함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주인이며 모든 대원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가혹행위와 폭언으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지만 고위층 인맥을 통해 무마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규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 또한 상부의 눈에 들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마석도 중령의 시야에 훈련 대열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홀로 서 있는 한 인형이 들어왔습니다.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보이는 그 인물은 다른 병사들처럼 바쁘게 움직이거나 추위에 떨며 몸을 웅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도 없이 훈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그 모습은 혼란스러운 현장 분위기와 묘하게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그 낯선 병사가 자신의 부대원 중 한 명일 것이라 짐작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훈련 중에 대열을 이탈하여 멍하니 서 있는 행동은 그가 가장 싫어하는 군기문란 행위였습니다. 정체불명의 인물은 두꺼운 위장 무늬 방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방한 마스크와 고글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덩치가 그리 커 보이지 않았기에 마석도 중령은 그를 갓 전입 온 신병이나 상황 판단이 느린 하급 간부로 단정지었습니다. 지휘관인 자신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도 저렇게 태연하게 서 있는 태도는 마석도 중령의 심기를 심하게 거슬렀습니다. 그는 즉시 그 병사에게 다가가 본보기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거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밭을 지시기는 군화 소리에는 그의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이 가까이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은 전혀 당황하거나 경례를 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를 보면 즉시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는 마석도 중령이 코앞까지 다가올 때까지도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기만 할 뿐 자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무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 건방진 병사를 어떻게 징계하고 모욕을 줄지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 찼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마석도 중령은 절차나 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시도하거나 소속을 묻는 대신 즉각적인 물리적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손을 뻗어 상대방이 쓰고 있는 방한복의 모자 부분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묶여있던 머리카락 뭉치를 함께 움켜쥐고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상대방의 고개가 뒤로 확 젖혀지며 목덜미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었지만 마석도 중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고 싶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비명을 지르거나 허둥지둥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잡힌 채로 고개가 뒤로 젖혀졌지만 그 중심은 놀라울 정도로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병사라면 당황하여 무릎을 꿇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고통을 참아내며 천천히 시선을 내려 마석도 중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고글 너머로 보이는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서늘한 냉기를 담고 있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침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기이한 위압감에 흠칫했지만 곧바로 자신의 감정을 분노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잡고 있던 머리채를 더욱 거세게 흔들며 상대방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침이 튀도록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히 대대장 앞에서 경례도 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 소리를 뚫고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컸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겁에 질려 힐끔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말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마석도 중령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그 침묵은 마석도 중령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고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여군이라는 사실을 긴 머리카락을 통해 인지했지만 그것이 그의 폭력성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군이 감히 남성 지휘관을 무시한다는 사실에 비뚤어진 우월감과 혐오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여군이 훈련장에 나와서 분위기만 흐리고 있다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수색대대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의 성격상 한번 화가 나면 끝장을 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 낯선 인물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왜 저항하지 않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단지 훈련을 참관하러 온 타부대 간부일 수도 있다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저 불쌍한 여군이 대대장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 끔찍한 꼴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벌어질 엄청난 반전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에게 머리채를 잡힌 인물은 바로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단장인 강지윤 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예고 없이 최전방 부대의 혹한기 훈련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시차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특수전 사령부 출신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마석도 중령의 악력이나 위협은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가소롭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장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 오만한 중령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에게 폭행당하는 모욕을 겪으면서도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석도 중령의 행동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냉철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규정 위반, 가혹 행위, 언어폭력, 그리고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의 고통보다 군의 기강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상대방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고 했지만 강지윤 소장은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마석도 중령은 얼굴이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고 더욱 악을 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몇 단계나 높은 장군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들면서 주변의 시야가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마석도 중령이 잡고 있는 자신의 머리칼을 쥔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장갑 낀 손은 강철 같은 악력으로 마석도 중령의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손을 놓으려 했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상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여군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인 힘이 그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 압박해왔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마석도 중령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가 스스로 놓게 만들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뒷걸음질 치며 비틀거렸고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상대방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병사나 하급 간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기백이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의 자존심은 상황 파악을 더디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침착하게 정리하고 고글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날카롭고 지적인 눈매가 드러나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천둥처럼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마석도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부하를 다룰 때 항상 이런 식인가? 라고 묻는 그녀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질책에 가까웠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권위에 눌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여전히 그녀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눈치 빠른 부사관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뉴스나 군내 홍보물에서 보았던 신임 사단장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경례를 해야 할지 아니면 못 본 척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신분을 숨기고 암행시차를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고 대대장이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마석도 중령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왜 경례를 안 했느냐는 그의 질문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한복 지퍼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별 2개가 선명하게 박힌 소장 계급장이 부착된 전투복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 계급장은 차가운 금속성 광택을 내며 마석도 중령의 동공을 강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마석도 중령이 겪게 될 공포는 혹한의 추위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방한복의 지퍼가 내려가면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군복이 아니라 마석도 중령의 운명을 뒤바꿀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의 전투복 기세는 은색으로 빛나는 2개의 별인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두운 날씨 속에서도 그 계급장은 기이할 정도로 차갑고 또렷한 빛을 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마석도 중령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시신경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머리채를 휘어잡고 모욕을 준 대상이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직속상관이라는 사실에 호흡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눈치 빠른 부사관들은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며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대대장이 사단장에게 하극상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군법 회의에 회부되어 옷을 벗어야 할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훈련장의 매서운 바람보다 더 차가운 공포가 수색대대 전체를 휘감았고 모든 시선은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그의 다리는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대방을 위협하던 위풍당당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함과 공포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경례를 하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아 허공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만을 내뱉을 뿐 제대로 된 관등 성명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만이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아 이 끔찍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그런 마석도 중령의 추태를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나 분노를 넘어서는 차가운 연민마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마석도 중령의 귀에 꽂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네는 계급장이 보이지 않으면 상관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냐는 그녀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마석도 중령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묻는 치명적인 질책이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더 이상 마석도 중령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얼어붙어 있는 병사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훈련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사들은 사단장의 직접적인 명령에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힐끔거리며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마석도 중령에게 차가운 시선을 마지막으로 던지며 사령부로 복귀하라는 짧은 명령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돌아선 뒤에도 그녀가 남기고 간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훈련장에 짙게 남아 마석도 중령을 짓눌렀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강지윤 소장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다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부관이 황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부관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억울함이라는 비이성적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왜 사단장이 예고도 없이 계급장을 가리고 나타나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냐는 적반하장격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이 재수 없는 상황에 걸려들었다고 믿으며 분노를 키웠습니다. 지휘용 차량에 올라탄 마석도 중령은 운전병에게 거칠게 소리치며 당장 대대 본부로 돌아가자고 닥달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설산의 풍경은 그에게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는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욕설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머리채를 잡았던 손의 감촉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 그는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대대장실에 도착한 마석도 중령은 문을 쾅 닫고 들어와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종이들이 흩날렸지만 그의 화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는 듯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파묻고 머리를 감싸쥐며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보직, 해임 그리고 불명예. 제대는 피할 수 없는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된 번호 목록을 빠르게 훑어내려갔습니다. 군단 사령부에 있는 인사참모이자 자신의 군대 선배인 박대령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그가 자신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것이라 믿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할 말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하며 최대한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다급하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박대령에게 상황을 왜곡하여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이 규정을 어기고 잠입하여 자신을 자극했으며 어두운 상황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폭행 사실은 축소하고 강지윤 소장이 함정 수사를 펼쳤다는 점을 부각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박대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혀를 차며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박대령은 마석도 중령에게 일단 입을 다물고 있으라며 자신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마석도 중령은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켈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인맥과 뇌물로 관리해온 라인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작전 장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작전 장교의 손에는 사단 사령부에서 긴급 하달된 공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신경질적으로 공문을 낚아채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오후 14시까지 사단장실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이었습니다. 소환장에 적힌 문구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이것이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군복을 정리하고 억지스런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비록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당당한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색대대를 이끌어온 공로와 남성 중심의 군 조직 문화를 이용해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단 사령부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게 느껴졌고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운전병은 백미러로 대대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운전에 집중하지 못했고 마석도 중령은 그런 운전병에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마석도 중령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단 위병소를 통과할 때 위병들의 경내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고 마석도 중령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단 본청 건물은 웅장하고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며 마석도 중령을 맞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참모들과 장교들은 마석도 중령을 보자마자 수군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빠르다고 이미 사단 전체에 오전에 있었던 사건이 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그들의 시선에서 경멸과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부러 어깨를 펴고 거만하게 걸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더욱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단장실 앞 대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비서실장은 마석도 중령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며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들어가시라고 알렸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 뒤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넓은 집무실 안은 서류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이 섞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거대한 집무용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마석도 중령이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무시와 침묵은 마석도 중령을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고 그는 어정쩡하게 서서 그녀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강지윤 소장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그녀의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지윤 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석도 중령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전보다 더욱 깊고 날카로워져 있었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마석도 중령에게 앉으라는 말도 없이 서 있는 상태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폭행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부대 지휘 통솔과 훈련 규정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예상치 못한 질문 공세에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급급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병사들의 기강이 해이해질까봐 엄하게 다루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지휘하는지 강조하며 본질을 흐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강지윤 소장은 그의 변명을 차가운 논리로 하나하나 반박하며 그의 무능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날씨 핑계를 대는 지휘관은 자격이 없으며 부하를 도구로 보는 자는 리더가 아니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뼈아픈 진실이었기에 마석도 중령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마석도 중령은 결국 본심을 드러내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단장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한 것은 기망행위이며 자신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냐며 감정에 호소하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녀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이 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군을 향한 폭력이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책상 서랍에서 마석도 중령이 과거에 덮었던 사고 보고서들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은폐하고 조작했던 부조리 사건들이 낱낱이 기록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그 서류들을 보고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이미 그에 대한 뒷조사를 마친 상태였고 오늘 아침의 사건은 단지 방아쇠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석도 중령에게 당장 직무를 정지하고 감찰 조사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집무실에서 쫓겨나듯 나오며 비틀거렸고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를 동원해 강지윤 소장을 물어뜯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복도 구석으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지윤 소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더러운 거래를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는 괴물이 되어서라도 살아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색대대 연병장에 내려앉은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칙칙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대장이 사단장에게 하극상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이미 부대 내의 모든 통신망을 타고 은밀하게 퍼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은 점호 시간에도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감과 묘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처럼 군림하던 마석도 중령이 하루아침에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병사들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휘관이 오기 전까지 발생할 지휘 공백과 혼란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자신의 관사 거실에 앉아 독한 양주를 물처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만이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지윤 소장이 자신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언사와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며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잠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는 곧이어 강지윤 소장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와 복수심으로 변질되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저장된 번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에 근무하고 있는 최영 장군은 마석도 중령과 같은 고향 출신이자 그의 군대 내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최 장군에게 매달 상납금을 바치며 끈끈한 유착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마석도 중령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했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그는 최대한 불쌍하고 억울한 목소리를 꾸며내어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최 장군에게 사태를 보고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강지윤 소장의 행동을 문제 삼는 교묘한 화수를 구사했습니다. 그는 여군 사단장이 감정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으며 자신을 희생양 삼아 기강을 잡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 최 장군과 관련된 과거의 비리 의혹까지 불똥이 튈 수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가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최 장군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혀를 찼지만 결국 마석도 중령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장군과의 통화를 마친 마석도 중령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는 사실은 그에게 다시금 오만함을 불어넣어 주었고 꺼져가던 자신감을 되살렸습니다. 그는 강지윤 소장이 아무리 날고 기는 엘리트라 해도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남성 중심 카르텔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빈 술잔을 채우며 내일 아침이면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젖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그의 눈빛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럽고 비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단 사령부의 집무실 불빛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마석도 중령의 비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 마석도 중령을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부대 내에 만연한 부패를 뿌리 뽑고자 했습니다. 감찰 참모가 가져온 자료에는 수색대대의 보급품 횡령과 유류 부정 사용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피로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서류를 검토하며 마석도 중령이 구축해 놓은 검은 카르텔의 실체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석도 중령 뒤에 더 큰 배후가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고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군복은 단순한 작업복이 아니라 명예와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사령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를 든 강지윤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예상대로 국방부 정책실의 최영 장군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짐짓 점잖은 척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는 군의 위신을 생각해서 마석도 중령 사건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는 강지윤 소장의 앞날을 걱정하는 척하며 이번 일을 크게 만들면 인사고과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은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최 장군의 회유와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의 위신을 세우는 길이며 범죄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지휘관의 직무 유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최 장군은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지만 강지윤 소장은 예의를 갖추면서도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장군과의 통화 이후 사단 내에는 강지윤 소장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 분명한 찌라시 정보들이 장교들의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강지윤 소장이 히스테릭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부하들을 쥐잡듯이 잡는다는 악의적인 비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진급을 위해 고위층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입에 담지 못할 헛소문까지 나돌며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자신의 신복들을 이용하여 이러한 여론 조작을 주도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 발령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부하들을 만나 작전을 지시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동정 여론을 조성하고 강지윤 소장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일부 판단력이 흐린 간부들은 마석도 중령의 선동에 넘어가 사단장의 리더십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부대의 분위기는 급격히 흉흉해졌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감찰 참모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비열한 인신공격과 정치공작이 난무하는 현실의 환멸을 느꼈지만 결코 굴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러한 저항이 마석도 중령이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즉시 전예하 부대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긴급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고 거짓보다는 진실로 승부수를 던질 생각이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지휘관 회의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강지윤 소장은 자리에 앉지 않고 단상 앞에 서서 지휘관들을 일일이 눈을 맞추며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무거운 압박감을 주었고 지휘관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은 육성으로 또렷하게 말하며 자신이 파악한 군 내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석도 중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휘관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들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돌고 있는 악성 루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비겁한 방법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은 흔들리던 지휘관들의 마음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지윤 소장은 감찰부장에게 마석도 중령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군 내부의 징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군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석도 중령이 빼돌린 군수 물자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녀는 정부 참모를 따로 불러 은밀하게 마석도 중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시각 마석도 중령은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낯선 남자들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납 비리에 연루된 민간 업자들이었고 마석도 중령과는 오랜 공생 관계를 맺어온 자들이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그들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며 당분간 잠수를 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꼬리를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몸통까지 숨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현금 뭉치가 오고 갔고 그들의 대화는 음습하고 불법적인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민간 업자들과 헤어진 후 다시 최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최 장군은 강지윤 소장이 군 검찰까지 움직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강지윤 소장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최 장군의 개입에 안도하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강지윤 소장의 약점을 잡을 만한 다른 건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강지윤 소장의 집무실로 국방부 감사팀이 들이닥치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강지윤 소장의 지휘권 남용과 관련된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다며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최 장군과 마석도 중령이 꾸민 역공작이었고 강지윤 소장을 탐함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은 거만한 태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강지윤 소장을 범죄자 취급하듯 몰아세웠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기가 막힌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투서의 내용이 조작된 것임을 입증할 자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이 비열한 수를 쓸수록 더욱 냉철해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사팀장에게 영장 없이는 자신의 개인 서류를 열람할 수 없다고 맞서며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고 그것은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마석도 중령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듯 비릿한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단장님 이제 그만하시죠라며 비아냥거렸고 자신이 가진 카드가 더 많음을 과시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그의 도발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 채 스스로 매장될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마석도 중령의 비릿한 웃음소리는 강지윤 소장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술기운에 기대어 내뱉는 그의 말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짓밟는 추악한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를 믿고 강지윤 소장이 곧 파면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그 모욕적인 언사들을 묵묵히 들으며 녹음기 속에 붉은 불빛이 선명하게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중 진담이 아니라 그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결정적인 실책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고 통화를 종료한 뒤 녹음 파일을 별도의 보안 서버에 저장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강지윤 소장은 집무실에 버티고 서 있는 국방부 감사팀장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감사팀장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영장 없이는 그 어떤 서류도 가져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방금 전 통화에서 보여준 침착함에 감사팀장은 기세가 꺾인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강지윤 소장이 겁을 먹고
순순히 물러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감사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절차를 무시한 감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경고했고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팀이 물러간 뒤에도 사단 사령부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탁했습니다. 마석도 중령과 최영 장군이 퍼뜨린 악성 루머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부대원들의 사기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신임 사단장이 독단적이고 히스테릭하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교들조차 휴게실에 모여 앉아 사단장의 리더십을 의심하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뒷담화 수준을 넘어 지휘권 자체를 흔들려는 조직적인 심리전의 일환이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공법을 택하는 대신 은밀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감찰 라인이 이미 최 장군의 입김에 의해 마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과거 특수전 사령부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옛 부하들을 개인적으로 호출했습니다. 지금은 전역하여 민간 조사관으로 활동하거나 타 부대 정보 장교로 근무 중인 그들은 강지윤 소장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사단장실이 아닌 보안이 유지되는 안가에 모여 비밀리에 수사팀을 꾸렸고 마석도 중령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밀 수사팀의 첫 번째 타깃은 수색대대의 보급 창고와 유류 저장소였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마석도 중령이 빼돌린 군수물자가 민간 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사팀에게 야간에 이동하는 보급 차량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거래 현장을 덮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요원들은 고성능 야간 투시경과 도청 장비를 갖추고 매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은밀했고 마석도 중령의 부하들은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마석도 중령은 강지윤 소장이 감사팀의 압박에 위축되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부대 근처의 고급 식당에서 측근들과 함께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는 건배사를 외치며 여군 사단장이 곧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떠벌렸고 참석자들은 아부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군납 비리에 연루된 지역 유지들과 부패한 하급 간부들이 함께 어울려 탐욕스러운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흥청망청 즐겼지만 그 시각 어둠 속에서는 그들의 파멸을 위한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매복 중이던 강지윤 소장의 비밀팀은 새벽 2시경 수상한 트럭이 부대 후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트럭은 정식 보급 차량이 아닌 민간 화물차였고 위병소 근무자들은 검문도 없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위병소까지 마석도 중령의 검은 손길이 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요원들은 트럭이 타냐고 뒤편의 으슥한 공터로 이동하는 것을 드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군용 디젤류 드럼통과 식자재 박스들이 민간인들에 의해 트럭으로 옮겨 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강지윤 소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자를 횡령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입어야 할 방한복과 먹어야 할 식량이 저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현장을 덮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더 큰 그림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녀는 꼬리만 자르고 도망칠 수 있는 현행범 체포 대신 그 물건들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자금이 누구에게 입금되는지까지 추적하여 뿌리를 뽑고자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 장군은 국방부 장관에게 강지윤 소장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부대 내의 흉흉한 여론과 감사팀의 조작된 조사 결과를 근거로 그녀를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군 상층부에서도 사상 최초의 여성 사단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보수적인 세력들이 동조하며 여론몰이에 가세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사면초가에 몰린 듯 보였고 그녀의 해임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적들의 공격 패턴을 예측하고 있었고 최후의 반격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전 부대에 긴급 훈련 명령을 하달하며 침묵을 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사단 예하 전 부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쌍방 교전 훈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훈련의 목적이 실전적인 전투 감각을 배양하고 지휘관들의 야전 지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마석도 중령의 수색대대를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고립시키고 그들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훈련의 혼란을 틈타 마석도 중령을 방심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제압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갑작스러운 훈련 명령에 불만을 터뜨렸지만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나 보던 여군 사단장이 거친 야전 훈련을 제대로 지휘할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번 훈련에서 수색대대의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어 강지윤 소장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자신의 입지를 굳힐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보여주기식 훈련 준비를 지시하며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아닌 강지윤 소장이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 위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훈련 전날 밤 강지윤 소장은 집무실 불을 끄고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은 단순한 모의 전투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가 맞붙는 진짜 전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 상의 주머니에서 마석도 중령의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하나면 그를 당장 구속시킬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군인으로서 철저히 패배하고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병사들에 대한 예의이자 무너진 군기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고 훈련장에는 다시 한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장에서 강지윤 소장이 처음 겪었던 그날처럼 하늘도 그들의 대결을 위해 무대를 세팅해 주는 듯 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완전 군장을 갖추고 지휘 벙커가 아닌 최전방 지휘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에서 부대를 지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각 부대에 보고 소리가 긴박하게 오가는 가운데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마석도 중령 역시 전투복을 갖춰 입고 대대 지휘소에서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지윤 소장의 부대가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예상하며 매복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통신망을 통해 들려오는 거짓 정보들을 흘리며 상대를 교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지윤 소장이 특전사 시절 설산의 유령이라 불릴 정도로 산악작전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석도 중령의 얄팍한 전술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가 쳐놓은 덫을 역이용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훈련 개시 신호와 함께 포성이 울려 퍼졌고 가상의 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주력 부대를 미끼로 던져주고 별동대를 이끌고 우회하여 마석도 중령의 본거지를 타격하는 대담한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녀의 지휘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병사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반면 마석도 중령의 수색대대는 평소 훈련 부족과 기강회의로 인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두절과 보급 지연이 속출하며
그들의 방어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석도 중령의 얼굴에서는 여유가 사라지고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는 전황에 당황하여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러댔지만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그는 강지윤 소장이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무전 목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두 지휘관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격돌이 임박해 오고 있었고 숲속의 나무들은 공포에 질린 듯 윙윙거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훈련장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특수전 사령부 시절의 감각을 되살려 소수의 정예 병력만을 이끌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은밀하고 신속했으며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조차 금세 바람에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끄고 오직 수신호만으로 부하들을 지휘하며 마석도 중령의 대대 지휘소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거운 전의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훈련 승리가 아닌 썩어빠진 지휘관을 단죄하기 위한 처형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반면 마석도 중령의 대대 지휘소는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통신망은 이미 강지윤 소장이 사전에 배치한 전자전 팀에 의해 마비되었고 예하중대들과의 연락은 모두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지도 위에 주먹을 내리치며 작전 장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하게 벙커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간헐적인 총성과 폭음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고 그는 자신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참호 속에 매복해 있던 수색대대 병사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마석도 중령이 횡령한 예산 탓에 병사들에게 지급된 방한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낡은 것들이었습니다. 찢어진 전투화 사이로 스며드는 눈 녹은 물은 병사들의 발을 동상 직전까지 몰고 갔고 얇은 장갑은 살을 내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지휘관을 원망했지만 마석도 중령은 따뜻한 난로가 켜진 지휘소 안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부조리는 부대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그들은 싸울 의지조차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적진의 동요를 냉철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계병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제자리를 이탈하거나 졸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지휘관의 무관심과 무능이 낳은 명백한 결과였으며 실전이었다면 전멸로 이어질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공격 개시 신호를 보냈고 적의 가장 취약한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부대원들은 소리 없이 경계병들을 제압하며 마치 유령처럼 진지 내부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의 방어선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명탄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며 공격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강렬한 빛과 함께 사방에서 연막탄이 터지며 수색대대 진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당황한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며 허공에 대고 공포탄을 난사했지만 적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이 이끄는 대항군은 혼란에 빠진 적들을 능수능란하게 요리하며 지휘소를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보고에 사색이 되어 자신의 권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버리고 도망칠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관에게 방어선을 사수하라는 무책임한 명령을 남기고 뒷문을 통해
슬그머니 지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훈련장을 빠져나갈 계획이었지만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량 정비 예산마저 빼돌린 탓에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핸들을 내리쳤지만 차갑게 식은 엔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차를 버리고 눈 덮인 숲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도주하는 마석도 중령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미리 매복해 있던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를 추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눈밭을 박차고 달리며 마석도 중령과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혀 나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마석도 중령은 뒤를 돌아보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볼성 사납게 넘어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앞에는 차가운 달빛을 등지고 선강지윤 소장의 실루엣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록 공포탄이 장전된 훈련용 총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인 양 떨리는 손으로 강지윤 소장을 겨누었습니다. 그는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강지윤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총구보다 더 서늘했고 그녀의 기세는 마석도 중령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철없는 아이를 훈육하러 온 선생님처럼 침착한 태도로 그에게 총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마석도 중령은 방아쇠를 당겼지만 탕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만 튀었을 뿐 강지윤 소장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마석도 중령의 손목을 낚아채고 관절기 기술로 제압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그의 팔을 뒤로 꺾은 상태로 무릎으로 등을 누르며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무능한 지휘관에 대한 실력 행사이자 참 교육이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눈밭에 얼굴이 묻힌 채 굴욕감과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단장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부하들이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에는 강지윤 소장의 부대원들과 포로가 된 수색대대 병사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마석도 중령의 귀에 대고 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배를 불릴 때 자네의 병사들은 이렇게 차가운 눈바닥에서 떨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석도 중령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마석도 중령을 일으켜 세워 그의 멱살을 잡고 병사들이 있는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조명탄의 불빛 아래 드러난 수색대대 병사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장비와 지친 표정의 병사들은 자신들의 대대장이 제압당한 모습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그들의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강지윤 소장이 강제로 그의 고개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보라며 이것이 자네가 만든 부대의 현실이고 자네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고 일갈했습니다. 그 순간 훈련 통제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석도 중령이 사단장에게 제압당해 무릎 꿇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통제관들에게 마석도 중령을 인계하며 그가 지휘권을 상실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통제관들에게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복에 달린 중령 계급장이 그토록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고 그의 권위는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강지윤 소장을 여자라고 무시하고 탁상공론이나 하는 지휘관으로 폄하했지만 그녀는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야전에서의 전술적 능력과 병사들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부패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까지 그녀는 모든 면에서 그를 압도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패배감에 젖어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눈에서는 오만함 대신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몰락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패배한 패잔병처럼 끌려가는 마석도 중령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군 내부에 이토록 썩은 환부가 깊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의 승리는 단지 시작일 뿐이며 이제 마석도 중령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 그가 저지른 모든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다시금 결의를 다졌습니다. 훈련이 종료되고 동이 터오기 시작하자 눈보라도 잦아들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설산을 비추며 밤새 얼어붙었던 훈련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병사들 앞에 서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부상자들을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사들은 사단장의 따뜻한 배려와 압도적인 지휘 능력에 감동하여 진심 어린 경례를 보냈습니다. 그 경례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군인의 예우였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무너진 수색대대를 다시 최고의 부대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결과는 즉시 상급 부대와 국방부에 보고되었고 마석도 중령의 참패는 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영 장군조차도 마석도 중령을 옹호할 명분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의 완벽한 승리는 그녀를 음해하던 모든 세력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그녀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석도 중령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들을 낱낱이 파헤쳐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지휘소로 복귀하여 마석도 중령의 신병 처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펜끝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문장 하나하나에는 엄중한 책임과 정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뿌리 뽑고 다시는 제2의 마석도 중령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양은 점점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강지윤 소장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의 엄숙한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숨조차 쉬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법정 안은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비추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마석도 중령이 피고인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대 내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와 수척해진 얼굴만이 그의 현재 처지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방청석을 두리번거렸지만 그를 도와줄 것이라 믿었던 최영 장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군 검찰관들과 재판부의 냉정한 시선만이 그를 잠매고 있었습니다. 군 검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석도 중령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히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과 폭행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그가 저질러온 수많은 비리 행위들을 총망라하고 있었습니다. 군수물자 횡령과 유류 부정 판매, 그리고 부하들에게 가한 상습적인 가혹 행위와 뇌물수수까지 그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검찰관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마석도 중령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배심원들과 참관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고 마석도 중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론을 시도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오해이며 부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강지윤 소장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여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임을 강조하며 감정에 호소하려 했지만 그것은 이미 바닥난 신뢰를 더욱 깎아먹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그의 뻔뻔한 태도에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때 법정문이 열리고 강지윤 소장이 증인 자격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정복은 티끌 하나 없이 단정했고 어깨 위의 계급장은 법정 조명 아래서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법정을 순식간에 침묵시켰고 모든 이목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그녀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강지윤 소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증언대에 서서 선서를 한 뒤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마석도 중령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비밀 수사팀이 확보한 장부와 계좌 내역, 그리고 트럭 이동 경로가 담긴 영상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 자료들은 마석도 중령이 민간 업자들과 결탁하여 얼마나 치밀하게 군 자산을 빼돌렸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빼돌린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가 마석도 중령의 차명 계좌임이 밝혀지자 법정 안은 탄식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강지윤 소장이 준비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에게 허락을 구한 뒤 마석도 중령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마석도 중령의 목소리는 거만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단장을 모욕하고 자신의 뒷배를 과시하며 법을 우습게 아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적나라한 목소리는 그가 군인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재생을 멈추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재판관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마석도 중령의 변호인조차 더 이상 변론을 포기한 듯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최영 장군 측에서 보낸 변호인은 이미 마석도 중령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마석도 중령은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절망감에 휩싸여 의자 밑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권력도 돈도 인맥도 모두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 후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법의 엄중함을 담아 근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마석도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군 형법상 최고 수준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15년과 함께 군인 신분 박탈 그리고 불명예 전역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마석도 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법정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판결 직후 그 자리에서 마석도 중령에 대한 계급장 박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헌병 장교가 다가와 마석도 중령의 어깨에 달려있던 중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었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계급장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것은 마석도 중령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닌 죄수번호를 단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권위와 명예가
한순간의 오만과 탐욕으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법정을 끌려나가던 마석도 중령은 마지막으로 강지윤 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애원 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냐고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단지 머리채를 한 번 잡았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인생을 망쳐야 하냐는 그의 외침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머리채를 잡은 손이 아니라 군인의 명예를 버린 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마석도 중령이 끌려나간 뒤 강지윤 소장은 법정 밖으로 나와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동료 군인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해야 했던 과정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되새겼습니다. 법원 밖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인터뷰를 사양하고 조용히 대기하고 있던 지휘 차량에 올랐습니다. 마석도 중령의 몰락과 함께 그와 연루되었던 비리 네트워크도 줄줄이 엮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 검찰은 마석도 중령의 진술을 토대로 군납 비리에 가담한 민간업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정책실의 최영 장군 역시 마석도 중령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옷을 벗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강지윤 소장이 제출한 증거들은 그를 법의 심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권력형 비리 사슬이 일개 사단장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색대대 병사들은 대대장의 구속 소식을 듣고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폭언과 가혹행위, 그리고 열악한 보급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병사들은 강지윤 소장을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하며 그녀의 사진을 생활관에 걸어두기까지 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임시 대대장을 파견하여 부대를 수습하고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둠이 걷힌 수색대대에는 비로소 따뜻한 봄햇살 같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폭풍 같은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훈련장의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악연은 결국 정의의 승리로 끝을 맺었지만 그녀에게 남겨진 과제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지휘 체계를 다시 세우고 상처받은 병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전투모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해소되었고 부대는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마지막으로 전 장병에게 보내는 서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를 통해 이번 사건의 교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펜촉이 종이 위를 사각거리는 소리는 고요한 집무실을 채우며 평화로운 일상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시련을 겪은 부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석도 중령이 떠난 수색대대 주둔지에는 유난히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연병장의 눈이 녹아내리며 드러난 흙바닥은 마치 긴 병마와 싸워 이긴 환자의 새살처럼 풋풋한 생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 또한 눈에 띄게 밝아졌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공포와 억압의 무게가 사라진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휘관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이는 대신 전우들과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훈련장에는 기합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선 부대가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의 봄이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수색대대의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마석도 중령 사건의 최종 종결 보고서와 함께 부대 개혁안이 담긴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감찰실과 군수처 인력을 대거 보강하여 보급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병영 내 부조리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병사들에게 군대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지윤 소장은 정복을 갖춰 입고 수색대대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관용차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번처럼 신분을 숨긴 함행 시찰이 아니라 사단장으로서 부대의 정상화를 선포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공식적인 행보였습니다. 위병소를 통과하는 차량을 향해 근무자들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차창을 내려 그들의 경례를 정중하게 받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병장에 도착하자 전장병이 오열을 맞추어 도열해 있었고 새로 부임한 신임 대대장이 힘찬 목소리로 부대 차렷을 외쳤습니다. 신임 대대장은 강지윤 소장이 직접 선발한 인물로 야전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참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석도 중령이 망가뜨린 부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고 병사들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단상에 올라 사열을 받으며 장병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공포에 떨고 있지 않았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패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훈시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섰지만 원고를 꺼내지 않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그날의 수모와 마석도 중령의 몰락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지난 겨울 우리가 겪었던 시련은 뼈아픈 것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은 장병들의 가슴을 울렸고 모두가 숙연한 마음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지휘관의 권위와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힘주어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급장은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위해 가장 먼저 희생하고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했던 머리채 사건을 언급하며 그것은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가 훼손된 사건이었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을 보호하는 선진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부대 전체에 강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병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화답했고 그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지지와 환호였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병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고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맨손으로 훈련하느라 거칠어진 병사의 손을 어루만지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병사들은 사단장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을 붉히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 강지윤 소장과 병사들 사이에는 계급을 뛰어넘는 끈끈한 전우애가 형성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강지윤 소장은 병사 식당으로 이동하여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지난번 마석도 중령이 횡령하여 부실했던 식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신선한 고기와 과일이 가득 담긴 식판을 든 병사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병사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장군이 아니라 병사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따뜻한 어머니이자 누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지윤 소장은 수색대대 내무반을 둘러보며 생활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낡고 찢어졌던 침구류는 전량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고장났던 난방시설도 완벽하게 수리되어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관물대를 열어 병사들의 개인 물품을 확인하며 보급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녀는 마석도 중령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족한 보급 상황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군수 장교를 격려했습니다. 병사들은 쾌적해진 생활관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사단장의 배려에 감사해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찰나 한 상병이 강지윤 소장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사건 당일 강지윤 소장이 마석도 중령에게 머리채를 잡혔을 때 바로 옆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병사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때 나서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비겁하게 침묵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밤잠을 설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네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였다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그 상병에게 앞으로는 불의를 보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군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나를 돕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반드시 훌륭한 군인이 되어 사단장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그에게 거수경례를 해주었고 상병은 씩씩하게 답례했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수색대대가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단 사령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지윤 소장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권력의 달콤함과 타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주는 무게감을 다시금 실감하며 결코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피로를 풀며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로 군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으로 다름 아닌 강지윤 소장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보여준 단호한 결단력과 청렴함을 군 수뇌부가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처음에는 고사하려 했지만 군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중책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이제 사단을 넘어 전군으로 확대되었고 그녀는 대한민국 군대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위원장 취임사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천명했습니다. 그녀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며 부패 세력에게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그녀의 강경한 태도에 일부 기득권 세력은 반발했지만 국민들과 일선 장병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뒤에는 정의를 갈망하는 수많은 눈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칼날은 썩은 환부를 정확하게 겨누고 있었고 개혁의 바람은 멈추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고 사단 사령부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장병들의 힘찬 행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집무실 발코니에 나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규칙적인 군화 소리와 패기 넘치는 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그녀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녀는 저 건강한 젊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오직 국가 방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지윤 소장은 홀로 야전 상의를 걸치고 처음 마석도 중령을 만났던 그 훈련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밤이 되자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때와 같은 살을 내는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빈 훈련장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전우들의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별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리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맹세를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수모의 장소가 이제는 승리와 개혁의 상징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녀는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흙 한 줌을 쥐어보았습니다. 차갑지만 생명력을 품은 흙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흙을 다시 뿌리며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모든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드리워졌고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거인처럼 웅장해 보였습니다. 강지윤 소장이 발길을 돌리려 할 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갓 전입 온 듯한 앳된 이등병이 경계 근무를 서다가 사단장을 알아보고 화들짝 놀라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목이 터져라 충성 구호를 외치며 완벽한 각도의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그 모습에서 과거 마석도 중령 앞에서 주눅 들어있던 병사들과는 다른 당당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다정하게 그의 경례를 받아주었고 수고하라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등병은 사단장이 건넨 초콜릿을 보물처럼 쥐고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진정한 군인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으며 그녀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밝은 빛이 함께할 것입니다.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한 태양빛은 강지윤 소장의 어깨 위에 달린 별을 비추었고 그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가 부대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막이자 정의가 승리했다는 징표였습니다. 강지윤 소장은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가슴 가득 채워졌고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그녀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